경제를 1도 모르는 경알못을 위한 경제 토크 시즌 2. 자, 이번 주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사실상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경제 분야의 카드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성 소장님,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21년 마지막 해잖아요. 예. 내후년이면 2022년 5월에 새로운 정부가 취임하게 되어 있고 선거는 3월쯤에 선거는 2월쯤 하겠죠. 그렇죠. 2, 3월쯤에 이제 네, 대선을 치를 건데 대선 끝나고 나면 사실 정부는 끝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2021년 1년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마지막 경제 그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돌이켜 보면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다소 이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역풍도 많이 맞았고 그러다가 또 코로나를 잘 또 방역하는 것처럼 보여서 점수를 따기도 하고 그 중간 선거인 총선에서도 대승을 거두는 또 희한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지막 1년은 문재인 정부 경제 운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좀 어려운데 네네. 뭐 해야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실제 뭐 할 가능성이 있을까 할 것 같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예. 한국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국 경제가 1940년에 해방이 되고 또 그나마 뭐 일제 때 어떻게 좀 남았던 게 6.25를 겪으면서 다 날아갔잖아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최빈국 상태로 떨어졌고 뭐 미래가 없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평했어요. 1950년대 6.25 53년 이후 50년대에는 그렇죠.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뭐 쓰레기 뭐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외국인들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룬 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그 시대 어떤 정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게 정당성, 뭐 도덕성 이런 걸 떠나서 뭐 박정희 정부 때는 뭐 어떤 절대 빈곤을 탈피했죠. 그때는 굶주릴 때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출 산업을 육성했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달러 외화를 벌어들인 거죠. 우리가 식량도 부족하니까 먹을 것도 사야 되고 에너지도 하나도 안 나니까 에너지도 사고 뭐 이러려고 하면은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산업화를 이룬 그런 걸 했고 뭐 전두환 대통령은 진짜 뭐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뭐 물가 안정이라는 거 있죠, 그죠?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뭐 노태우 정부 그때는 뭐 짜장면 값도 다 이렇게 나라에서 정하고 뭐 대단했습니다. 목욕탕 값도 나라에서 정하고 뭐 이발소 값도 그냥 정하고 우스갯소리를 그때 이제 뭐 인플레 잘 모르지 그거 쏴줄 수 없나? 항상 내가 쏴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군사정부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막 이상한 정부라고 욕하는 뭐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외교 그렇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소련 뭐 이런 데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파트 200만 원 건설 공약도 뭐 그때 해놔서 사실은 집값이 또 안정됐던 그렇죠. 측면도 이때 있다고 이제 집값이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뭐 개방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KTX, 인천공항. 네, 노태우 정부에서 만든 거죠. 다 노태우 정부 때 한 거죠. 많이 했습니다 이때도. 뭐 김영삼 정부는 뭐 조금 문제가 끝에 있었지만. 그래도 OECD 가입하고 세계화했고 그다음에 진짜 어려운 개혁을 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이거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경제 정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때 심했죠. 뭐 김대중 대통령도 대단했죠. IMF 체제. 이때 IMF 체제라는 게 이제 IMF 위기라는 게 이런 어떤 정책을 하면은 다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조리 문제점들이 이제 모아서 터진 게 이제 뭐 IMF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개혁을 통해서 일부지만 개혁을 통해 갖고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했어요. IMF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그다음에 또 정보와 인프라를 깔았고 그렇죠. 또 IT 산업을 많이 육성을 해냈고 많은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부터 문제예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도 좀 찾았다는 것 같아요. 양극화를 본인 딱 집어냈잖아요. 네, 양극화라는 용어를 이때부터 썼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신 거에 비하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쉽죠. 그리고 여기다 또 이제 가장 어떤 양극화를 심화시킨 게 부동산인데 그때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갖고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때도. 뼈 아픈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없는. 노무현 정부 때 그래도 한미 FTA를 해서 욕은 많이 먹었지만 수출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평가가 좋게 나오기 어렵겠고 그 뒤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뭐 할 얘기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뭐 아니 이왕 뭐 자원 외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여기는 뭐 고민마저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뭐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 뭐 조금씩 계속 5년간 올렸으면 충분히 많은 사람이 좋아질 텐데 충격도 적고 이걸 그냥 첫 해, 두해 많이 올리나 그다음에는 팍 올려버리고 올리지도 못하고 뒤에는 네. 그거다 이제 집값 올리고 이거 뭐 의도는 안 했겠지만 뭐 나중에 남 탓, 뭐 전 정부 탓, 최근에 시장 탓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경제는 결과를 보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재정 늘린 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정부 재정은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500조, 570조 이번에 예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원래 박근혜 정부 말기에 490 몇 조였는데 한 6, 70조를 이 정부에 들어줘서 많이 늘어났어요. 도대체 어디다 쓰고 있는 건지. 많이 늘렸습니다. 복지에 그거 쓰시겠지만. 네, 좀 좋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쭉 역대 대통령 문제를 보면은 우리 문제는 양극화 문제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 문제가 사실은 거의 해소 안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되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 답을 찾는 게 이제 앞으로도 지금 아까 양극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큰다. 내년에 경기가 회복이 돼도 그러니까 이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카드를 좀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 양극화의 원인, 뭐 부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찾아본다면 우리 한국의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득권층이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이렇게 기득권층은 내년에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소외계층은 내년에 더 나빠질 것 같은데 한국의 부동산은 기득권층의 공통이익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보통 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기득권층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좀 해결하는 대로 가자. 이게 특히 이제 결자 해지다. 제가 문재인 정부가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잘못해서 저기 집값을 올려놨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틀을 잡는 거. 이게 제가 마지막 해야 할 카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된다. 예, 그 얘기시는 거예요. 틀을 새로이 만들어서 뭐 1년 내 부동산의 집값이 어떻게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집값이 안정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집값 안정화에 사람들이 현 정부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기에는 맞아요. 공급 확대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적으로 거부를 하다 요새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공급 확대하면 그거는 뭐 토건족, 토건 세력이 자기 그렇죠. 이권을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이제 바뀌었는데 경계를 했었죠. 자,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봅시다. 공급을 안 늘리면 누가 좋아져요? 기존에 집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을 안 늘린다는 것은 기존에 집 있는 사람이 이익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 말이 경제적 논리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집 공급 안 늘리면 기존에 집 있는 사람이 좋아지지. 집이 특히 이제 좋은 지역에 그냥 뭐 나쁜 지역이 아니고 좋은 지역에 사람이 서울 원하는 노른자 지역에 땅 뭐 이런데. 네, 서울 안에 집집대 엄청 많습니다. 서울 안에. 찾아보면 또 용적률 높이면 되니까요. 용적 높이고 또 지금 뭐 저기 행정수도 옮긴다고 그러고 여의도 네네. 국회 옮기면 거기 아마 공원 하자고 할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러겠죠. 근데 거기 아파트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공원 뭐 한강변이 많은데 또 공원 줘서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용산 미군 기지 가면 네네. 전부 다 아파트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한 3분의 1 이상은 줘야 된다. 거기도 지금 공원 짓겠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져요? 주택 공급이. 물론 용산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좋겠네요. 집 가진 사람이 좋죠. 그렇죠. 지금 사는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는 사람은 아무 관계도 그렇죠. 없어요. 거기 살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집주인들, 용산 근처의 집주인들은 좋아진다. 용산의 집주인만 좋아지는 정책이다. 야, 이렇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 정책은. 그리고 뭐 집 질 때는 참 많다. 제가 다녀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 이 역사, 그러니까 역 주변, 기차역 주변 이런 데도 뭐 빈 땅이 참 많은데. 서울 도심도 가보면 진짜 뭐 2층, 3층짜리 아주 5층, 낡은 옛날 상가들 뭐 충무로 쫙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 한 30층, 50층 접으세요. 뭐 진짜 거기 교통도 좋고. 그럼요. 주거 근접으로 교통비도 안 들고 아까 존니 말대로 뭐 차 없이 살아도 아무 지장 없고. 그러니까요. 좋죠. 이런 정책, 이런 거 전책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방향이라도 제시하고 끌고 나가준다면 아마 뭐 이제 이게 마지막 카드를 이걸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보 진영의 그동안 금기였던 부동산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어떤 할 수 있는 구상을 만들어 놓고 임기를 마치면 그나마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되는 어떤 부동산 폭등을 좀 이제 정리하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음 정부도 부담이 덜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부에 계신 분들 이 방송 꼭 보시고 부동산 정책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경할못을 위한 경제 토크 시즌 2 첫 번째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